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7급 시험 교육학 해설하러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봤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나왔고, 좀 기존에 우리가 주로 주목했던 내용들이 아닌 약간 말단 지엽적인 내용들도 일부 출제가 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새로운 접근으로 기존 내용을 접근한 문제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각 문항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당장 지난주에 시험을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평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수준으로 출제되어서 작년보다도 약간 좀 더 어렵고, 문항들이 약간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듯한 내용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항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의 평균을 냈을 때, 그 다음에 2025년 25문항 중에서 각 문항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저번 시험에 지난 5년의 평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사 철학이 좀 많이 나왔고요. 교육사와 교육 철학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의 문항들은 조금 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반면에 교육행정 이론 파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더불어서 교육행정 실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합쳐보면 교육사철학과 교육행정 파트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분야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이 대비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항별 난이도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고 익숙하게 봤던 그런 문항, 기출이 많았던 문항들은 하로 빠지고, 그 외에 이런 것까지 나오나 싶은 정도까지 나왔던 것이 상수준, 그 다음에 나올만 하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문항, 이런 것들이 중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상수준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이제 이렇게 괜찮다 싶은데, 2개 나오면 좀 쉽게 느껴지고, 하나 나오면 정말 쉽게 느껴지고,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나름대로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 수준에 해당되는 문항, 예를 들면 학급 경영의 개념의 관점을 물어본 거, 그 내용에서 추론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어떤 분류 체계로 해서 물어본 문항은 사실 찾아보면 과거에 초등 임용 정도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문항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냈다든가, 중세시대 대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서 약간 헷갈리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개념 얘기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국가 통치권론적 관점하고 조건 정비론적 관점 대비해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출제 빈도가 떨어졌던 행정 과정론적 관점들이 나와서 공부가 조금 부족하셨으면 그건 놓치셨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련된 문항들도 선지 자체에서도 미시적인 접근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혹시라도 골라내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교육 기회의 점유율 수준 지표와 관련해서는 보통 너무 당연해서 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냈고, 물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의 난이도는 있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따 문제 풀면 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풀 수 있었던 측면들도 있어서 그렇게 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행정관리론에 있어서 행정의 어떤 과정을 어떻게 순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파이올의 모델 중심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권리과 어휘계 행정과정론 해가지고 기존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주로 시험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나왔지만, 물론 이것도 평상시에 파이올의 개념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후의 이론들에서는 빠졌다는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해서 풀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굴리과 어휘라는 게 메인 이슈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했고요. 그다음에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우리가 법 공부할 때 초중등 교육법 무슨 법까지는 좀 참아주려고 했는데 규정까지 나와서, 만약에 이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평상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맞췄으면 맞췄겠지만 이 규정 자체를 또 언급해서 나왔던 문제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상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던의 정책평가 기준,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라든가 다학문적 설계, 길포대의 창의성 요소, 루소의 자연주사상, 콜베의 경험학습 이론, 그 다음에 통찰학습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다루어 봤습니다만은 선지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렵게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던의 정책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이제 좀 빼놓고 공부하시는 분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중수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목표 지향성 이론에서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비교하면 숙달 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무엇을 추구한다? 과제 그 자체의 숙달이라든가 과제와 관련된 능력의 향상, 그 다음에 이해의 증진 등과 같은 학습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 옳은 편이죠. 수행 목표 지향을 학습자들은 뭘 비교한다고 했어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받고자 한다든가 아니면은 남들보다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결국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는 학습자를 우리가 수행목표 지향형 학습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목표 유형 두 가지에서 수행목표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답은 2번 고를 수 있는 것이었고 수행목표 지향형 학습을 다시 추구형 학습자와 수행 회피형 학습자로 구분하잖아요. 접근, 회피하거나 수행 접근, 회피하거나 아니면 수행 추구 혹은 수행 회피 이렇게 구분하거나 어쨌든 이 수행 회피는 남들보다 유능해 보이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면 수행 접근, 수행 회피면 무능해 보이지 않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수행 회피.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우수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다만 뭐 하고 싶어요? 무능해 보이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달리 말하면 자기가 뭔가 완벽하게 잘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약간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회피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안전지향적인 어떤 학습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 학습 행동을 보이는 학습자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회피 목표는 이제 너무 디테일해서 뺀 것이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주로 이제 4가지 구분할 때 숙달, 수행 회피, 수행 접근, 그 다음에 과제 회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 회피 목표는 일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노력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과제를 적은 노력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과제를 마치려고 하는 목표. 영어 단어 뜻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었고 명확하게 2번이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휘둘릴 필요 없고 그럴 수 있겠네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내지는 이것을 또 봤던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던의 정책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던의 정책평가 기준이라고 하면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죠. 잠깐만요. 던의 정책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을 어때야 돼요? 효과적이야죠. 따라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의 정도라기보다는 밑에 보니까 정책을 통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효과성 평가라고 하죠. 반면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긴 하는데 그것에 또 투입한 노력의 정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했느냐. 적게 노력을 들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할 수 있겠다? 능률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충족하다는 거. 충분하다 이런 거잖아요. 충분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서 정책이 원하는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는 달성했는데 원래 그 정책은 왜 도입되었냐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는데 그 정책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결국 그 목표 달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했는가까지 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충족성이기 때문에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회 여러 집단 간의 정책의 비용과 편익, 결국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고 그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편익을 받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연금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돈 내고 이익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가져간다라고 해서 막 불만감이 많잖아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는 것은 공평성 혹은 공정성 혹은 형평성이라고 부르는 기준 이퀄리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우리가 손님의 요구에 응대한다 이런 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결과가 특정 집단의 선호와 필요 가치에 부합하는가.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막 선호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한테 뭐 이렇게 물건 나눠주고 할 때 최근에 그 복직 뭐였죠? 그 전국민 무슨 소비 쿠폰 나눌 때 기초연금 받으시는 복지 대상자들한테는 별도의 이제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면서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색깔을 달리하는 카드를 제공해서 일부 시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건 낙인 찍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정책의 수혜 집단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어떤 요구, 선호, 필요에 부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응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옳지 않지 않은 것, 옳은 것은 결국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교육 방법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교육 방법, 세미나 나올 수 있는데 토론 수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세미나는 보통 누가 한다 그랬냐면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방식. 즉 원탁 토의는 균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토론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뭔가 전문가들이 모여야 된다든가 그들이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미나는 원탁 테이블처럼 모였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미나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는 얘기 보여주는 것이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을 금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비판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버즈 토론이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대표자를 선발해서 하는 패널 토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표자만 주로 토론하고 나머지는 방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소집단으로 편성한 후에 그 소집단들이 각기 동시에 토론하게 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참가자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소,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직소 모델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전문가 집단이 나와야 되겠죠. 전문가 집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 즉 전체 주제를 소주제로 분할하고 그 소주제를 개별 학생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 중에서 유사한 주제를 맡은 학생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서 학습하고 다시 원 집단에 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협력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해서 학습자에게 미리 공부한 다음에 질의 토론하는 방식은 이게 만약에 온라인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플립 러닝과 같은 방식이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글레이저의 수업 목표, 수업 모형 그랬습니다. 글레이저는 수업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설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수업의 목표가 설정돼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수업의 절차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수업의 과정을, 수업의 방법을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출발점 행동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취도를 평가해서 과연 그런 수업 방법이 학습자의 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수업이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사람이 글레이저, 가장 기본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연으로 나오다가 메인으로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라, 다, 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설계 유형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유사하거나 인접한 한 학문을 모아서 하나의 교과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항상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물, 화, 생지 4개를 모아서 과학이라고 하는 대형 교과를 구성하고 각 학문 속에 있는 지식 아닌 가치를 고루 습득하기 쉽다. 결국 각각의 교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 속에 담겨있는 지식과 기능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를 구성하는데 다만 인접한 교과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교과들 중에 일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각각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그 기존의 교과의 틀을 과학이라는 어떤 큰 교과로 틀로 묶었긴 하지만 완전히 교과의 기본 틀, 학문의 기본 틀을 없앨 정도로 재구성하진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에 가까운 것이 뭐다? 다학문적 설계, 여러 가지 교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과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고 학습자 중심 설계나 사회 중심 설계는 학습자가 필요하고 관심 있고 하고 흥미있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과나 학문의 체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중심 체계도 마찬가지. 사회중심 설계도 사회가 이거는 개인 학습자가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원하는 주제, 사회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주제 중심으로 해서 교과의 틀을 벗어나서 재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학문적 설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배우고드 설계 방식은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절차,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답은 다학문적 설계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볼까요? 6번 길포드가 제시한 창의성의 구성 요소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짓는 구조 모형에서 확산적 사고를 포함시켰고 그와 관련된 사고가 창의적 사고다, 창의성이다 얘기하면서 길포드의 창의성 구성 요소를 포함시켜서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창의성 구성 요소는 길포드가 아니고 우리가 토렌스의 창의적 사고 검사할 때 나왔던 얘기들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요소나 길포드가 제시한 창의성 구성 요소나 중복되는 점이 많아요. 어떤 요소들이 중복되었냐면 여기 나오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 외에도 정교성 이런 요소들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길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랐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만약에 알았다면, 길포드를 알았다면 뭐 그 합당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를 말할 때 유창하게 말한다. 그럼 뭐예요? 다양한 단어나 표현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의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는 능력. 개수가 많으면 되는 것이고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주의 안에서만 많은 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유창하긴 하지만 융통성이 있다고 하진 않죠. 다양한 범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죠. 그러면 이 범주에 있다가 또 다른 범주로 갔다가 또 다른 범주로 가니까 특정 범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혹은 사고의 범주를 전환하는 능력부터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독창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새롭고 신기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는 유창성 요인 C 그 다음에 나는 융통성 요인 답은 4번이 되겠다. 이 길포드라는 사람 때문에 만약에 헷갈렸다면 약간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많이 봤던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던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상담 이론 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현실 치료, 교류 분석, 인간 중심, 행동 중심 상담 나와서 뭐 맨날 보던 내용이네요. 현실 치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WDEP 모델이라고 해서 내담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평가해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자신의 현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현실에 의해서 치료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현실 치료 상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교류 분석은 내담자가 비합리적, 비현실적 사고 양식을 합리적, 성숙한 것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뒤에 있는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딱 드러났나요? 그죠? 앨리스가 말하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우리가 얘기하는 REB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REBT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교류 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교류 관계를 분석하여 상호 보완적인 교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이 교류 분석 상담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뭘 강조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의 관계를 형성하고 뭐 진실한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금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없지만 어쨌든 내용상 맞는 얘기고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뭐라고 보니까 내담자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즉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어떠한 자극이라든가 강화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라고 보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자극이라든가 강화를 차단해서 학습된 행동을 소거한다. 소거한다 뭐요? 그렇게 학습된 것을 없앤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바람직한 행동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고 이와 같은 외부 자극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해서 상담을 전개하는 것 맞는 것이 되겠죠. 8번 가겠습니다. 의사결정 모형 중에 점증 모형이 있습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점증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이에 따르면 기존의 정책에 대한 대안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결국 달리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짠다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틀 내에서 다소 개선된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적인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완벽하게 혁신적인 대안을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한계로 인한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 혹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변화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정책이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부한다고 봅니다. 린드볼름이 제시한 모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보통 기출에서는 이름 자체를 판단하는 문제는 잘 없었거든요. 어쨌든 요걸로 잠깐 세모로 해놨다고 할지라도 비합리적, 우연적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뭔가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냥 의사결정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의사결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모형이기 때문에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이런 거 강조하는 의사결정 모형이 딱 하나 있었죠. 뭐였지?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이 선지는 1번이 약간 헷갈린다 할지라도 3번에서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봤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다소 개선된 대안을 찾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만족 모형이 되겠던 준최적자, 달리 말하면 만족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점증 모형이. 따라서 답은 3번이 맞겠고요. 자, 9번 문제. 이 관점은 도일이 이 관점의 대표자 학자이자 여기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도일? 누구야? 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말고 훈육의 관점, 결국 뭐다?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하는 것이다. 생활 지도하는 것이다. 학급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학급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생활 지도를 하고 만약에 학급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하고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준수하게 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급 경영을 뭘로 보는 것이냐. 용어 자체로 보시면 되겠죠. 뭐에 해당되겠다? 질서 유지라고 볼 수 있겠다. 조건 정비는 뭐예요? 우리가 교육 행정에 있어서 조건 정비로 하면 나오듯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조건 정비로 하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조장적, 수단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습을 위한 조건을 학급 내에서 정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급 경영을 보는 관점이 이 관점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육 경영으로서의 학급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육 경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급 경영도 학급이 정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학급을 운영하는 활동을 학급 경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학급 경영을 정리하는 관점을 할 때 우리가 경영 활동으로서의 학급 경영을 얘기합니다. 조장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조건 정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조건 정비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물적, 외부적, 환경적 조건의 정비와 좀 가깝고 조장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활동 이런 의미가 좀 큽니다.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분류 안에 포함시켜 볼 수도 있고 분리한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학급 경영의 관점은 요 세 가지의 기준을 봤을 때 질서 유지에서 조건 정비로 그다음에 교육 경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무슨 관점? 질서 유지 관점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사실은 새로운 문제긴 한데 이게 새로운 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흘러간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급을 경영한다고 할 때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 앞으로는 교육 경영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옛날 얘기들인데 한 20년 전에 주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이라서 잠시 잊고 있던 내용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7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구석구석 찾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중세 최초의 대학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볼로냐 대학이라고 배웠죠. 아니 하이델베르크 아닌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크 왠지 독일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대학이고 독일 최초의 대학인데 하이델베르크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중세 최초의 대학은 뭐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발달한 볼로냐 대학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델베르크는 훨씬 더 이후에 발달된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과는 전공교육 이전에 거쳐야 할 예비교육 성격을 가졌다. 보통 자유학과는 중세시대 대학이 아닌 중등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제 이렇게 약간 개념을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자유학과는 물론 중등학교에서도 강조되었지만 대학에서도 자유학과를 예비과정, 우리 요즘으로 치면 교양과정으로, 교양과정으로. 요즘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과정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양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뭐 과학의 이해도 배우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교양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교과를 자유교양교과라고도 하는 것처럼 그런 교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공교육, 철학, 무슨 수학, 논리학, 법학, 의학 이런 게 세분화된 전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예비교육의 성격을 지녔다는 말은 맞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세금과 군역을 면제해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향교생들한테 세금과 군역을 면제해준다고 하잖아. 중세시대의 대학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금과 군역을 면제해주고, 또한 대학 자체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학내 재판권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다양한 특권을 제공했다 볼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유학과 중에는 3학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사학과가 있다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3학과, 사학과는 뭐가 뭔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격상 하나는 문과고 하나는 이과라고 했다는 느낌은 나죠? 그죠? 그래서 3학이라고 하면 문법, 산술, 논리학 그러면 산술이 뭐야? 숫자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3학이라고 하게 되면 문법, 산술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수사학이 들어가죠. 그래서 3학이라고 하면 주로 언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과는 뭐에 대한 거? 숫자에 대한 거. 그래서 사과 안에 여기서 말하는 산술이 들어가고 여러분 기하 배웠나요? 기하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이 천문이 들어가고요. 천문. 별자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 그 다음에 음악도 사실 숫자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 3학 사과의 자유교양교과였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X 칠 수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하이델베르크 처음 들었어. X 하고 나면 요거 아리까리 하더라도 이렇게 딱 이 문장으로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니은 뭐 대략 내용상 맞는 것 같아. 그죠? 자유교양교과라고 하니까 교양은 전공 전에 배우는 거. 그래서 니은은 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임상장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임상장학 많이 봤죠? 우리가 장학에 유용하게 되면 맨날 나오는 게 임상장학, 약식장학, 그죠? 자기장학, 동료장학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장학의 유형입니다. 교실에서 장학사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모든 것들을 터놓고 뭐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서로 지적하고, 서로는 아니겠네. 장학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바꿔보자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친밀하다는 표현 때문에 약간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학 방식이고 1대1의 관계로 주로 이루어지죠.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수업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결과상 어떤 점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좀 더 나았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장학 방식. 맞는 얘기겠죠?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형태라고 보기에는 임상장학의 특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물론 최근에는 이 장학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학교의 뭐 교감이라든가 학교의 수석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 교사가 장학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교사가 1대1의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장학 담당자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장학은 서로 협동하는 형태, 서로 돕는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다? 동료 장학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적합하겠고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한다. 혼자 한다는 게 너무 강하게 써있죠? 무슨 장학? 자기 장학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교육 기획의 접근 방법 나옵니다. 기획의 접근 방법은 사회 수요, 인력 수요, 수익률, 국제 비교 4가지 비교하면서 공부했죠. 이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 수요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떤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교육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대중에 의한 수용성이 높은 그런 기획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기획 접근 방법이 뭐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원하는 거에 따라서 원하면 공급해준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 사회 수요에 의한 접근 방식 이렇게 얘기하죠. 인력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이때 맨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계 혹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미래의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특정 목표 연도에는 이런 종류의 일자리가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맞게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기획을 하는 방식. 그래서 그와 같은 경제적인 요구에 따른 교육의 기획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수익률에 의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인력들 내지는 각각의 분야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비용 대비 수익의 관점에서 수익률을 따져보고 그 수익률이 높은 분야의 교육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수익률이 낮으면 교육 기회를 창출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그 경제 규모상 항공우주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죠. 그럼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한 더불어서 그에 대한 그 노동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그런 교육기회는 조금 좀 줄이고, 어떤 일자리는 그렇게 고급 일자리는 아니지만 비용이 워낙 적게 들어. 그러면 그런 교육기회는 늘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기획 방식, 수익률 접근 방식. 국제 비교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의 교육 체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충족되어야 될 새로운 어떤 교육 기회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산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국제 비교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위에 있는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사회 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나온 문제. 13번 교육 철학 4조 16, 17세기 유럽에서 발달했다. 르네상스기 이후니까 르네상스기에는 인문주의, 그 이후에는 무슨 주의? 실학주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 봐도 항존주의와 본질주의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20세기 초반 전반에서 배웠고요. 초반보다는 20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20세기 전반 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는 어디서 배웠죠? 20세기 후반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둘 다 20세기니까 이미 답이 아니야. 답은 4번밖에 없고요. 실학주의 맞는가 보려고 봤더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이런 건 별로 이제 덜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 실험과 관찰, 자연과학 중시 다 뭐 해야 되는 말입니까? 17세기 실학주의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 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행정과정론적 관점에서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행정과정론 혹은 행정과정관리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행정을 볼 때는 교육행정은 뭐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행정 과정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럼 뭐다? 어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평가 이렇게까지 가는 마지막에 통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과정들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천과 평가에 이르는 행정정책 경로 그 안에서 어떤 행정작용이 있어야 되는지 등을 밝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교육행정이라고 보는 관점. 이것이 바로 교육행정 과정론적 관점이고요. 합리성을 토대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반 조직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활동, 그것을 협동적인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선지는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조건 정비론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도 이때 그냥 이 조건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협동적으로 한다는데 방점을 찍어두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 행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하기도 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고도의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관점이고요. 교육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성이 바로 교육 행정이다라고 보는 관점. 이것은 교육 지도성론이라고 우리가 분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서 항상 교육 행정의 개념 나올 때 쭉 나온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 활동이다. 혹은 봉사적 활동이다. 이것은 뭐다? 우리가 가장 맨 앞에 얘기하는 조건 정비론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교육 행정을 바라보는 교육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는 관점이라서 약간 이 디테일한 측면들을 대충 흘려서 공부하셨으면 이것도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이고 어쨌든 계획에서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기 전에까지 가는 그 과정, 경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셨으면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그래서 약간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어야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고려의 과거제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려 말에 이제 우리가 도입이 되어서 학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여서 인재를 선발하던 제도.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이 바로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힘을 가지겠냐 봤을 때 고려시대는 아시다시피 지방의 호족, 지방의 귀족들이 각기 뭐 사병들을 데리고 있기도 하고 힘이 되게 셌던 거죠. 그런데 왕이 과거 제도를 실시해서 왕이 어떤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아. 그런데 그 뽑는 내용들도 유교적인 소양을 많이 봐. 그렇게 되면 유교인에 충실한 국가 관리가 선발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왕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 과거 제도는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봉사하였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시대 과거 제도에는 주로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승과가 주로 시험이 치러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가게 되면 승과보다는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해? 무과가 자리를 차지하죠. 물론 고려시대에도 무과가 일부 제도로 등장한 반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면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는 문과, 잡과
문과가 아니고 뭐죠? 금방 얘기했던 승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문과 시험의 내용은 재수업과 명경업이라고 해서 경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과 글을 얼마나 잘 짓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서 문관을 선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가게 되면 생원시하고 진사시하고 연결된다고 하면서 명경과 재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명경업과 재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문과가 아니고 사실 또 문과를 선발하기 위한 이런 이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 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기록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문관을 빼더라도 우리가 요거는 뭔지 알고 있다?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명경업은 뭐다? 경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시, 부, 송과 같이 각기 다른 어떤 언어, 그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의 형식을 빌어서 어떤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명경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재술, 글을 짓는 시험이라고 해서 재술업이라고 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과거 당해 시험에서 당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합격한 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문생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지공건 누굽니까? 이거는 시험관이죠. 시험관. 그 시험의 책임관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의 시험관. 그래서 지공건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좌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좌주 문생제도. 좌주 문생이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약간 문벌화되니까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따라서 합격한 자에게 지공거라는 칭호가 부여된 것이 아니고 합격한 자는 문생이라고 불렀고, 문생이 뭔가 칭호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른 약간 관습으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틀린 것이 없는 것은 1번 되겠죠. 그래서 뭐 내용상 다른 것들은 디테일한 내용인데 워낙에 1번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 누구의 힘이 세진다? 왕권이 강화된다. 더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정비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루소 나옵니다. 루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슨 사상가? 자연주의 교육 사상가입니다. 루소는 특히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른과 달라서 인위적인 개입을 지극히 반대했죠. 이 아동은 타고난 자연적인 내면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발달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적절하지, 어렸을 때부터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고요. 루소가 말하는 그 자연성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 외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물, 뭐 식물, 동물 같은 그 자연물의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라는 의미보다는 인간 내부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자연성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주의 할 때 자연주의를 크게 객관적 자연주의와 주관적 자연주의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객관적 자연은 외부의 자연으로부터 자연성의 원리를 찾는 것이고, 주관적 자연은 내부의 자연으로부터, 인간 내부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연성을 찾는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주의 할 때 뭐 배웁니까? 프레벨이라는 사람 배우죠? 자연주의 할 때 배우는 게 아니고 신인문주의 할 때 배우는데, 신인문주의 하면서도 그 프레벨이나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자연주의의 교육의 원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문주의로 묶을 수도 있지만 자연주의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음무를 강조한 건 누구다? 프레벨이죠. 프레벨. 그래서 프레벨은 자연 내부의 신성을 갖고 있고 인간 내부에는 신성을 갖고 있고 그 신성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키기 위해서 놀이를 통한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 놀이를 위한 교구 혹은 놀잇감으로써 음무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것은 루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볼 수 있겠고요. 자연적 벌의 원리, 우리가 가끔 기출문제에서 그런 말 나옵니다.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어라. 이런 말 나오죠. 뭐요? 그냥 이 아이가
다양한 어떤 위험이라든가 다양한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친 사랑과 애정으로 애를 다루면 안 된다고 했어. 결국 뭐다? 아이가 정말 어떤 다양한 행위들을 해보면서 가끔은 위험에 처해보기도 하고 가끔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루소는 뭐다? 내버려 두라. 지가 다 알아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뭐의 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벌이 아니라 즉 인위적인 벌이 아니라 무슨 벌? 자연적인 원리에 따른 벌의 원리. 그래서 학습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배우는 것은 어른의 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체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에 따른 체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자연적 벌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했다. 3번을 보자마자 이건 프레벨이지 하고 알았던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고 이거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음물 프레벨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3번 고를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자, 17번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대한 다양한 설명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타바, 워커, 타일러, 브루너 등등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내용 보시면 교육 전문가보다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해서 뭘 개발한대? 단원을 개발한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사 중심의 단원 개발 모형 하면 나왔던 게 누구였죠? 타바 나왔죠? 타바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일단은 하나의 새로운 단원을 구성해보고 그 단원의 효과성을 검증해 본 다음에 그 단원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확산시켜서 교육과정을 점차적으로 개선해가는 귀납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타바 맞고요. 요거보다 더 쉬운 거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에 반하여 뭘 강조한다? 수기를 강조한대요. 수기의 과정. 또 그 수기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은 토대 다지기, 수기, 설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 사람 누구다? 워커는 자주 나왔던 사람이니까 뒤에가 워커인 사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타바를 몰랐더라도 고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상으로는 타바가 약간 낯설은 분들 계시겠지만 워커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브가 말하는 경험학습 사이클. 콜브의 이론을 우리가 교육 심리학 할 때는 학습 양식의 유형 구분, 학습 스타일의 측면에서 유형을 구분했고요. 평생학습 이론에 관련해서 경험학습 사이클, 인간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냐 할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느냐,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배우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어떤 시도를 통해서 배우느냐, 아니면 성찰을 통해서 배우느냐 등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이때 나오는 사이클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직접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은 학습의 시작이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되돌아보죠.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반성적인 관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추상적으로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근데 여기 안에서 공통된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상적으로 개념화 혹은 이론화를 전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론,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봐야지 하는 것이 나오죠.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것은 능동적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이클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이 바로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 우리가 학습 스타일 할 때도 나오고 평생학습 이론할 때도 나오니까 한 번은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상 봤을 때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행위를 위한 학습. 좀 애매하죠. 우리가 이제 이 행위를 위한 학습은 뭐에 관련된 것이냐면 OECD에서 말하는 어떤 거 학습의 4가지 기둥 얘기할 때 나오는 거죠.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아래 항좀 배웠잖아요. 그때 말하는 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브가 말하는 학습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공부에서 뭐 내용 자체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쉽게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사회학 이론은 그랬습니다. 교육사회학 이론은 현상학, 민속방법론학, 상징적 상호작용은 재생산으로 나오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신교육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미시적인 접근이고요. 재생산 이론은 거시적인 접근. 이 미시적인 접근은 주로 질적인 접근이고 이것은 양적인 접근이죠. 이런 것들은 이해의 의미 이해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법칙을 산출하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은 대상과 상황에 주관적인 해석, 의미를 부여, 한다, 의미를 제시한다, 뭐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더불어서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된다. 내용상 봤을 때 그냥 겉으로 크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봤을 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은 거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봤을 때 인간이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정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의 인간 행위의 조정은 결국 상대방이 하는 의미, 행위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황을 규정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미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야 라고 해석하면 저 사람이 가르친 건 난 배운 역할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 규정에 맞게 내 행동을 정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또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상대방도 나의 어떤 상황 규정과 나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교사가 해석하는지 또 그 상황을 학생이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위하고 있는지를 서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된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나는 수업을 하는 게 단지 그냥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는 행위야 라고 보고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놀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아이들은 똑같은 수업 시간에도 노는 시간이야? 선생님이 놀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난 막 농담할래.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수업은 무조건 조용해야 돼.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는 나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또 아이들은 조용하게 듣고 있는 학생들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서로 상황에 대한 규정과 의미 이해와 행위 조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할 때 예시들도 봤잖아요. 교사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행위 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그 교실 안에서의 학생들의 역할 기대 그 역할 기대에 따른 학생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현상학적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의미를 기존의 어떤 개념틀이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장소라고 보지만 그것은 선입견인 거예요. 그런 기존의 관념 체계를 깨고 그 현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일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주로 이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디를 살펴보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틀에 따라서 보고 있는지를 일단 성찰하고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하는 거야. 결국 현상학적 사회학은 인간의 의식 내면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민속 방법론은 어떤 문화 집단,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원주민 집단과 같이 완전히 낯선 집단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집단들도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이든 어떤 또래 공동체든 어떤 학교 공동체든 간에 어떤 하나의 집단 내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 규칙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내면에 담고 있는 신념 체계는 어떤 것들인지와 같이 그들이 보여주는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규칙성, 법칙성들을 찾아내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여 관찰하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냥 어떤 선입견 없이 공감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의 관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 있고, 그 상호작용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단어를 담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내용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기출되었던 제시문들과 유사하고 내용들을 많이 주고 하나 고르는 거라서 아주 상수준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또 미시적 접근에 의한 연구 접근 방법들이 유사한 것처럼 느껴져서 답을 고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중상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3번.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교육사회학에서는 우리가 교육 집단 간의 교육기회가 과연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회 평등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럼 교육기회가 평등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체적인 통계적 지표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느냐? 취약률 봅니다. 취약률. 그래서 특정 학교나 특정 학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17세 인구가 있어. 그러면 17세 인구 중 취약 중인 학생이 있을 것이고 취약 중이지 않은 학생이 있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취약률이 높다. 그럼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 중에 정말로 취약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 말할 때 취약률이라고 하죠. 흔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취약률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지금은 대학교 취약률도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취약률이 높은 상태죠. 밑에 보시면 진급률, 말 그대로 진급한 비율입니다. 진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 당시에 1000명이 입학을 했어. 근데 그 학년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1학년이 2학년 올라갈 때 900명밖에 안 올라갔어. 그럼 뭐예요? 이 학생만큼이 중도에 탈락했다는 얘기겠죠. 올라간 학생의 비율은 뭐에 해당돼? 진급률에 해당되고, 반대로 진급률의 반대가 뭐겠어? 탈락률이겠죠. 특정 학년에서 얼만큼의 낙제자나 퇴학자가 발생하였는지를 산출하는 거. 그래서 이때는 기준연도 학생 수로 나눈 것,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탈락했는지 등을 우리가 산출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교육 선발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육 선발 지수는 어떤 사람이 선발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요즘 흔히 뉴스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 10년 전에 비해서 서울 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내지는 강남 출신, 강남 사구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요즘 서울 인구가 얼마쯤 되지? 한 1000만 되나요? 서울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인구를 우리가 한 5천만 명 한다고 하면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하니까 뭐가 되겠어? 5분의 1쯤 돼야 돼. 그런데 사실 실제로 유명 대학, 특히 서울대학 이런 데 가서 학생들 지역 조사해보면 서울 지역 인구가 5분의 1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울대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지역이라서 이렇게 할 때보다 예를 들면 강남 3구와 같이 부가 집중된 지역의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서울에서도 강남 인구는 되게 적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5%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비율로 하면, 전체 인구 중에 비율로 하게 되면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생 중에 그 집단의 강남 3구 출신의 비율을 딱 내봤더니 20%가 나와. 그럼 뭐예요? 강남 3구 지역에 교육의 기회가 너무 많이 집중된 거죠. 그들에게 너무 유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뭔가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렇단 말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그러면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 이게 뭐야? 전체 인구 중에 강남 3구 인구의 비율이 몇 %인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인구의 비율. 서울대 학교 학생들 중에 강남 3구 학생이 얼마나 있지?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전체 인구의 구성비를 학생 집단의 구성비로 나누게 되면 아까 봤던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강남 3구 출신이 20%야. 전체 인구 중에 강남 3구 비율하면 5%야. 강남 3구 학생 출신들한테 뭔가 유리하게 편중돼 있는데 숫자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구를 이거로 나누면 이게 분자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숫자가 1보다 적어지잖아요. 직관적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우린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학생 집단에서 오히려 어떻게? 거꾸로 학생 집단 중에서 특정 인구의 구성 비율을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특정 집단의 인구 비율로 나눠야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학교 학생 중에 강남 3구 출신 몇 %, 전체 인구 중에서 강남 3구 인구 몇 %, 이렇게 해야지 그 숫자가 1이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하구나, 뭔가 너무 편중됐구나 하는 지표가 직관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앞뒤를 나누는 거지. 바꾸는 거지.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를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 구성비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에 뒤에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육선발주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용 보니까 교묘하게 앞뒤를 바꿔서 글자가 비슷비슷한 글자가 많으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내용상으로 자주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를 완전하게 틀리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모 분자를 바꾸어서 이렇게 제시한 함정을 판 그런 치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봐야겠다는 거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1번 통찰학습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켈러의 통찰학습에 따르면 뭘 비판하는 겁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시행착오 학습과 달리 우리는 보통 학습하면 행동주의에서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학습한다. 즉 스키너의 상자의 고양이가 미리 어떻게 하면 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 레바를 눌러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연히 상자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슬쩍 부딪혀서 우연히 발가락에 끼어가지고 밟게 되고 제일 처음엔 이게 문이 왜 열리는지도 몰랐지만 이것을 누적 반복하다 보니 이걸 누르면 저 문이 열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행착오 학습 이론이었고 이것은 행동주의에서 우리가 강조되었던 그런 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켈러는 침팬치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침팬치들이 빈 방에다가 바나나를 달아놓고 막대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상자를 널브러뜨려 놓으면 바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침팬치 정도면 유인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죠.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동물들은 인간과 유사한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 안에서 내가 저 바나나를 따먹으려면 방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관계 지어야 저 바나나까지 내 손이 닿을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과정 속에서 시행을 해요, 안 해요? 착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방 안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 달리 말하면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깨닫죠. 이거를 높게 쌓으면 내 손이 닿겠구나. 결국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갑자기 해결한다. 뭐 없이 시행, 착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원리가 뭐다? 통찰학습의 원리고요. 고등한 생물들은 이런 통찰학습의 원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인 사고,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네요. 기억은 맞으니까 디귿은 답이 아니네. 통찰을 통해서 획득된 지식은 장기간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당연히. 응? 너무 당연한 오답이네요.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뭘 파악한 거예요? 원리를 파악한 거죠.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은 장기간 기억되는 것이고, 통찰을 통해서 획득된 원리는 다른 문제 장면에 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뭐 합니까? 학습의 전이 이론 공부할 때 그 전이 이론 중에서 뭐 있다 그랬어? 형태 이조설이 있다 그랬고, 형태 이조설이란 뭐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계가 유사하면 그 같은 장면에서 이전에 학습했던 원리가 적용된다 했고요. 게슈탈트 이론에 따른, 즉 형태주의 학습 이론에 따른 전이 이론이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통찰을 통해서 획득한 원리는 다른 장면에도 쉽게 전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찰학습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니은번이고,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이 전이론 또 공부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상 봤을 때 기억은 분명해. 디귿은 답이 아닌 것 같아. 니은은 분명하게 답이 아니야. 시행착오 학습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니은이 아니고 보니까 기억하고 리을밖에 없네. 리을 아리까리 있는데 맞는 것 같아. 그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도 고를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최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교육행정의 과정에 대한 모델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열이 안 나오고 굴리과 어휘기 나왔네요. 파열의 모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기획하고 조직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 이런 말 나왔어요. 이때 명령이라고 한 요소, 통제라고 한 요소 이런 것들은 이후에 가면서 계속 용어가 바뀐다 그랬어요. 명령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점차로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도 교육행정에 관련된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것들을 지시한다거나 유도한다거나 동기부여한다거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뀐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예산 편성과 같은 요소는 기존의 이런 모델에는 없었지만, 파열의 모델은 없었지만 이후에 추가됩니다. 우리가 굴리과 어휘계 모델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굴리과 어휘계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코브라고 합니다. 포스드코브 모델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기획한다거나 조직한다거나, 여기서 S는 스태핑에서 인사를 배치하는 거, 그 다음 D는 디렉팅 하는 겁니다. 디렉팅. 그래서 지시한다, 지휘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명령 대신에 사실은 지시 이런 거 들어갔으면 맞겠고요. 그 다음에 CO는 CO는 줄임말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조정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R은 뭔 거다? 리포팅 하는 거고요. 리포팅, 보고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B는 버지팅, 예산 편성하는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따라서 1, 2, 3, 4, 5, 6, 7, 7단계에 해당되는 요소를 구분했고 그곳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굴리과 어휘 모델은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과서는 무엇이고, 교과형 도서는 무엇이고, 인정도서, 검정도서, 국정도서는 뭐고, 수정은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과형 도서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및 지도서, 가장 넓은 의미죠. 그걸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정도서, 검정도서가 있는 것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검사를 받고 너 괜찮아.
내가 널 완전히 테스트하고 검증했어 라고 해서 확인증을 써준 도서를 말합니다. 인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나 검정도서가 없어. 막 소수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목들 경우에는 혹은 기존 도서가 있지만 약간 질이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폭넓게 그래 너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뭐 검정도서처럼 하나하나 문구를 심사한다던가 하진 않겠지만 너까지 내가 교과형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국정이 제일 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으로 갈수록 국가 영향력이 조금 약한 그런 도서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용 도서를 수정을 하겠죠. 이때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몸 전체가 있어. 그 중에 절반을 다 바꿔. 이게 수정인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과용 도서의 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어요. 개편은 뭐다?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게 바꾸는 거. 보통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면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 챕터, 일정 문구 그래서 분량상으로 그냥 아주 무식하게 총 쪽수의 몇 %를 바꿨는가 이런 걸로 하자면 2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는 것을 부분적인 변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용 도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 2분의 1을 넘게 바꾸는 것은 개편,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수정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써서 개편을 지시하는 경우와 수정을 지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 교과용 도서 규정에 2조에 있는 거예요. 2조. 1조는 뭐라고 했어? 항상 이 법의 목적, 목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2조가 뭐예요? 용어 설명. 용어의 정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법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교육 관련 법을 좀 넓게 잡되 주요 법은 자세하게 보지만 좀 세부적인 법들은 어디까지 본다? 2조까지 본다는 정신을 가지고 일단 용어들을 익숙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법을 몰랐더라도 내용상 교과형 도서, 인정도서, 검증도서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쉽게 이게 수정일까? 뭘까? 수정이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검정도서? 그런 말이 있었나? 싶은 것들을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을 좀 공부하실 때 특히 7급 보시는 분들은 법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 2조까지는 본다. 용어의 정의까지는 본다는 정책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24번. 맨날 나오던 거 나왔습니다. 그죠? 예산제도, 예산 편성의 방식.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요즘은. 그럴 때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단위 원가를 산출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단위 원가 1인당 1,000원 드는 사업을 1,000명 대상으로 할 겁니다. 몇 회 할 겁니까? 3회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표시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게 되면 업무량이 줄은 건지 단위 원가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그 예산액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등과 같이 집행의 결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 뭐다? 성과주의. 여기를 성과라고 안 하고 결과라고 바꿔갖고 우리를 홀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품목별 예산지도는 예상, 지출, 대상, 항목에 따라서 편성하는 방식. 기획은 장기간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고 연기준은 원점에서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 문제. 평가도구, 양호도. 우리가 맨날 보던 거죠. 평가도구의 양호도 기준으로서 타당도는 무슨 타당도 있었죠?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이런 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재검사, 동형검사 등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다? 신뢰도에 대한 것이죠. 재검사에서 동형검사에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고요.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결과에 대해서 어떤 여러 명의 검사자가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는가 정도를 나타낸다.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어떤 편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신뢰도는 뭐다? 타당도를 위한 뭐예요?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타당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일단은 신뢰로와야 돼. 그래야지 타당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요거 그래서 항상 나오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외워. 어떻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즉 신뢰롭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한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죠?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지 않는 평가도 있으니까. 실용도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측정하는가?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타당도 말하는 거죠.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크기가 적정한지, 경제적인지를 묻는 요소인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전혀 어렵지 않은 맨날 보던 문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난로 교육학 시험은 어려워지고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학 행정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교육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